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국회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원장 11개 가져가서 지금 법사위, 과방위 등 열라고 하고 있고요. 7개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국민의힘한테 빨리 들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은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입니다. 국정 상황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언론 또 법률 부분 많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근길 시원하고 재밌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생방송 중에 댓글 주시면요, 답글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일찍 나오셨어요? 네.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그래요? 또 화가 바로 화가 나셨어요? 아니 네. 지금 이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오라고 이러십니까? 딱 20분 일찍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예.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눈에 또 인상이 또 깊었습니까? 에코백. 에코백. 에코백 아시죠? 순방 나갈 때. 그러니까요. 에코백을 들고 오셨더라고. 그냥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명품백. 예. 그게 실은 그냥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더 명품백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에코백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던 대로 하세요. 뭘 바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나 이런 분들 또는 여성 정치인들이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 같은 경우에 순방 나갈 때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듭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면 사진 아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보통 영부인이나 또는 대통령 부인들이 같이 나가실 때는 가방을 미리 갖다 놓거나 비서진들이 들고 있거나 이러지,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서 손 들고 이럴 때 이거 가방 같은 거 잘 안 들고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굳이 그 에코백을 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 명품백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더 명품백 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조 섞인 얘기고 세간에 흘러다니는 얘기인데, 혹시 에코백 안에 명품백 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렇게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조롱까지 나오게 만들게 왜 저러고 들고 있냐고요. 두 손으로 탁 일부러 들고 또 그 영어나 저 그림까지 딱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바이바이 이렇게 했던. 바이바이는 무슨 바이바이 하고 싶네요. 네. 하여튼 의도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의도된 것이 도리어 역효과다. 보기 좋지 않다. 왜냐면 이 명품백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저 행동이. 차라리 안 드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에코백 들고 가는 바람에 명품백 생각나네?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한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있어요. 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품백 수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랬잖아요. 나가자마자 권익위에서 또 문제 없음. 이게 뭡니까 대체? 짜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점이 왜 그래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그 순방 갈 때 같이 간 행정관 두 사람은 사실은 이 문제와 연관돼 있는 분들로 보여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같이 데려가면 말이 됩니까? 권익이든 검찰이든 수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참고인들이나 고소인들 다 수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관련 그 자리에 있었던 행정관들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해외 순방을 가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왜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순방까지 같이 가느냐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수요일에 수 잃는 남자 우리 최지문 교수님 언론 지형이라든지 언론 동향에 대해서 또 비판을 또 해주시고 또 짚어주시는데 일단은 최근에 동해 석유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것도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 같아요. KBS를 제가 보니까 대통령 그 국정브리핑 있던 날, 엄청 뉴스 띄었더라고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또 뉴스. 어처구니 없죠. 저 보세요. 지금 이게 6월 3일 날이잖아요. 꼭지를 보세요. 10꼭지입니다. 10꼭지를, 아니, 10꼭지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이게 없습니까? 10꼭지를 가지고 다룰 이슈냐고요, 대체. 아니, 일단 첫째는요.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할 만큼의 그런 확신이 있는 내용인지 하는 부분에는 검토, 아니면 뭐 문제 제기, 아니면 비판의 목소리 또는 우려의 목소리, 이거 같이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10꼭지를 전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거의 산유국 됐어. 그냥 10꼭지만 보면 내일 산유국이야, 우리는. 기름 빵빵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요, 대체.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언론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열심히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칭찬해 주는 게, 물론 잘한 일은 칭찬해야 되겠죠. 그렇죠. 몇 꼭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좋다 하지만 뒷부분 분석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면 우려의 목소리도 하고,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고 이런 게 너무 또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따져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너무 많은 양의 보도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발표한 내용은 그대로 보도할 수 있고, 발표의 내용 중에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보도하고, 그리고 몇 개, 한 뭐 두세 개 꼭지로 하면 돼요. 무슨 10꼭지를. 전체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뭐 20개? 전체 다 해봐야 20개 정도 그 정도 꼭지잖아요. 절반을 이 뉴스로 하면 다른 뉴스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체? MBC가 3개, SBS 4개, TV조선 7개, JTBC 4개, 채널A 4개, MBN 3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데가 두 군데잖아요. KBS, TV조선. 두 군데가 제일 많이 했고, KBS 왜 이래 된 겁니까? KBS는 사장 밖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KBS 사장을 문화일보에서 있던 기자 출신의 박민 사장으로 바꿨잖아요.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 명품백 얘기 나와서 그 연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이사를 바꿀 때 이사를 교체해야 사장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저는 쫓아냈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 권익위를 동원해요. 권익위에서 조사하게 만들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사하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권익위가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열심히 조사했잖아요. 그때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근데 명품백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아크로 비슷한가? 거기가 조사한 적 있어요? 권익위가? 없는 것 같은데. 없고 그냥 했잖아요. 혐의 없음을. 아니, MBC 방문료도 직접 가서 조사한 거 아시죠? 압니다. 직접 가서 조사했는데 기자들이 맞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권익위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왜 현장 조사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다시 그 석유 가스량 그 보도 관련해서 KBS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양도 10꼭지 뭐 100꼭지 만꼭지 하세요. 좋은데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바야 이게 뭐 국정 홍보 방송도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 있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한 것도 첫째 문제예요. 그것도 큰 문제고. 왜냐하면 그 하루에 있었던 여러 뉴스들을 다양하게 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량을 한 이슈에 담는 것도 문제. 그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내용도 문제라니까. 비판과 견제라고 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에요. 아니, 맨날 국민의 방송, 그거 뭐 노래 부르듯이 하잖아요. KBS가. 국민의 방송 맞아요, 진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의 방송이냐고. 박지훈 변호사가 나나 열심히 수신료 내고 있어요. 내기 싫지만 내고 있다고 지금 아파트 관리비에 나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돈 받아가 운영되는 방송사가 왜 이렇게 정권 친화적이고 정권 홍보용이에요, 대체? 아니, 국민의 방송 맞아? 박민의 방송 아니야, 혹시? 알겠습니다. 자, 경제신문들도 지금 매장 가치가 2,0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2천조요? 무슨 근거예요 대체? 이경이라 하죠 그냥 차라리. 아니 제가 보세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렇게 보대요. 제목만 영일만 앞 유전 발견 산유국의 꿈 앞당긴다고. 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뚫어봐야 알지. 시추를 안 해봤잖아. 그죠. 두 번째 매일경제 동해안의 2천조 석유 가스전 천문학적 전후방 경제 효과 기대. 야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언론사가 확정도 안 되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지 모르겠고요. 한국경제 유전의 힘. 어떻게 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의 힘 최빈국 가이아나 수직 성장 노르웨이 1위 국부펀드 운용. 매일경제 성공률 20%인데 잭팟이 기대되는데 유전 대박난 가이아나도 7%가 일단 이 얘기가 뭐냐면 벌써 빵 터진 것처럼 가정에서 가이아나랑 노르웨이랑 비교를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은 모른다니까요. 아니 알 수가 없죠. 아브레온가 그 사람도 와서 그랬잖아요. 모른다. 시추해봐야 안다. 20%의 가능성만 있는 거고. 그분이 조사한 건 3가지 기계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메라. 시추는 해본 적도 없어. 카메라 다 있잖아요. 이거 3개 다 박주 변호사 있잖아요. 제가 해도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기계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가지고 조사한 내용 가지고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너무 기대감만 키우는 보도 거죠. 형태라 보이고 또 이거는 이 중앙지라면 지역 언론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포항 영일만입니다. 경북 지역 신문들 기사들도 좀 보면 여기도 어떤 기사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까? 산유국의 꿈 대구 경북 앞바다에서 실현된다. 진짜 이것도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콸콸 쏟아지나. 콸콸? 진짜 저는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이렇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는 기름이 안 나고요. 옆에 카타르가 기름이 나거든요. 좀 알고 좀 써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두바이는 그냥 두바이예요. 두바이. 이러다가 이제 이런 논조면요. 포항 시민들 터번 쓰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터번 쓰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자, 이게 성공률이 지금 보면 20%고 지금 그 후에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회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체납된 또 법인 자격이 없는데도 됐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성공률이 엄청 좋은 것처럼 이렇게 전한 이 언론 검증 안 했던 거잖아요. 검증 안 했죠. 책임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이 언론사에서 철퇴를 가하는 방법은 구독 취소하고 예를 들면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책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면 그건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런 내용을 잘못 보도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피해자이긴 하죠. 이게 거짓 정보고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처벌할 수 없어 너무 안타까운데 언론들은요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 언론사에 이름 달고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확인도 안 되고 아직 명확하게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엄청난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확대하고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은요 정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뭐 두바이가 된다든지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TK 지역, 포항이 포함된 TK 지역도 지금 반응이 크게 없어요. 이게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기대감 높다가 26%, 낮다가 한 60% 정도 나왔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봤자 국민들은 다 안다 이 말로 봐야 되겠죠. 아니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뭐 박지원 변호사 TK 출신이시잖아요. TK 고향이 TK이시죠? TK맨.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고요. 저는 또 포항에 살았잖아요. 해병대 근무하느라고. 잠깐 근무했잖아요. 무슨 제가 3년 근무했다고 해병대 3년. 이것 보세요. 잠깐 한 거 아닙니까? 3년이 잠깐이에요? 본인은 대구 20년 살았는데. 살았죠. 어쨌든 그래서 포항에 제가 이제 그리고 6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제대하고도 이제 있었으니까. 어쨌든 저도 TK에 살았었는데 이게 기대감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아직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라고 그렇죠.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 정확히 판단하는 그럼 거잖아요. 정확히 판단하죠. 아니 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장밋빛 전망만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터뜨린 이유가 지지율이 너무 낮게 떨어지고 잘못하면 10%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감지되다 보니까 네. 이슈로 뭔가 반전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그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 말은 국민들의 기대감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즉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브리핑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브리핑도 하고 언론에서 호들갑 떨어줬지만 국민들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확하게 바라보죠. 예, 이런 거군요. 국민은 뭐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뻥뻥뻥 터지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러지 좋아하겠- 않죠. 예, 터졌으면. 아니 국민들이 볼 때 믿을만 하면 그렇죠.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이거 국정 브리핑하고 나서 여러 뭐 언론에서 이제 물론 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보하고 또 취재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이런 네. 느낌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브레우 박사도 와서 20%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다, 모른다, 시추를 해봐야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언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얘기입니다. 오늘 KBS 얘기 좀 많이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먼저 교수님, 예. 광고 인센티브 제도 이게 뭡니까? 광고 인센티브 제도란 직원들이 광고를 어디서 따오면 예? 그러면 그 중에 몇 %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 영업사원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첫째, 특히 이 제작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제작직은 아니라도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건 네. 저는 약탈적 광고 행위라고 부르거든요. 아하. 약탈적 광고 행위. 예. 잘 들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정보입니까? 따라할게요. 약탈적 광고 행위. 왜냐면요, 기자가 가서 예를 들어서 예. 박지훈 변호사가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회사의 사장이야. 네. 기자가 가가지고 아니 사장님 우리 회사에 KBS에 광고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우리 광고비가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취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던데 어? 회사에 아, 보도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돈 주고 광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제작진이나 방송국에 근무하거나 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예. 가서 이런 얘기 던지면요, 회사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취재해봐야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운영하시는 공장에 약간 이런 문제가 있던데요. 이런 얘기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뭐 돈 이렇게 좀 압박받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예. 뭐 다른 언론사라면 조금 그래도 안 되지만 한다고 치더라도 예. 공영인 KBS가 그렇죠. 안 이걸 되죠. 한다는 게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KBS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아. 방송국에 일하러 들어왔는데 광고 영업하라 그런다. 물론 영업하라는 건 아니지. 인센티브를 왜 준다는 수십년 그걸 뭐하러 분리징수해서 그래 난리를 쳐요. 왜 그러겠어요? 사장 바꾸려고 그랬거든. 아,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반발이 예를 들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장을 바꿔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분란을 좀 일으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신료를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제적 압박을 막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야 우리 너무 힘들어. 빨리 바꿔. 당신 나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런 분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장 바꿔가지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 돈이 없는 거야 수신료로 그렇죠. 분리징수라니까. 그러니까. 광고 따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광고 영업 뛴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남은 다른 저 사람은 광고 따와가지고 예를 들면 또 협찬 받아와가지고 돈 뭐 몇 편씩 받아가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았다. 네. 그러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직원들을 광고 영업이나 협찬 영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광고주 즉 그게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광고주와 방송국 직원 간의 결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찬을 많이 따와야 돼.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출연시켜 드릴게요. 네. 아니면 뭐 이런 기사 써드릴게요. 홍보성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호미 행복만님, 전 아침마다 7시 넘어서는 MBC랑 박지훈 뉴스만 보고 오, 있어요. 박지훈을. MBC랑. MBC랑. 네. 그리고 배동호님이 KBS는 기자를 광고 영업사원으로
사용하는군요라고 비판 주셨습니다. KBS 장사가 안 될까요? 김미솔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장사 왜 브리싱 했냐고 그러니까 안내 뿔난다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의 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또 근데 이 공영 방송이라는 거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언론 그 광고라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 수신료 같은 게 되는데 당연하죠. 그거를 또 하는 바람에 광고로 이렇게 영업 방식을 사용하고 해외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들은 광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 공영 방송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이 원칙이 뭐냐면 소유주가 사적인 어떤 사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네.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광고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KBS는 제한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딱 무자를 자를 수는 없지만 50대 50 정도 돼요. 광고료가 전체 예산의 50, 예를 들면 수신료가 50 이 정도 된다고요. 뭐 약간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상태에서 수신료를 왜 내겠습니까? 아니 광고에 영향받지 말고 광고주에 영향받지 말고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방송해달라. 올바른 얘기만 해달라는 목적으로 수신료를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아, 미국에도 있어요. 있어요, 두 개. 조그만 거. 아하. PBS라고 하는 TV 방송사가 있고요. 아하.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예. 그다음에 NPR이라고 내셔널 뭐지? NP 퍼블릭 라디오. 네. 예, 그렇게 NPR 두 개가 예. 있는데 이 두 개 방송사는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안 대신 하고. 협찬은 받고요. 예. 또 하나 뭘 하냐면 그걸 받아요. 우리는 이제 수신료를 강제 거의 반강제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게 만들어요. 후원금을 대신 그 후원금을 나중에 연말 정산해서 그 제해줘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PBS라는 공영방송이 잘 되길 바라면 자기가 후원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본인이 또 세금 혜택도 받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잘하는 방송사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네. 보도하고 이게 강제로 뛰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수신료가 들어오니까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게. 근데 이것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고도 하면서 영업도 하고 광고도 하고 수신료도 받으면서 광고도 하는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법까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밀양 그 여중생 그 예. 성폭행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지금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겁니다. 이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인데 예. 이게 사적 제재라고 지금 논란이 좀 되니까 방심위에서 심의를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심위가 유튜브 영상의 접속 차단 같은 시정용을 의견할 수 있지만 네.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자체 판단 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유튜브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구글 가가지고 네. 팍팍 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얘기하죠. 예, 뭐 예, 본인은 예. 아니라고 예, 하니까 뭐 예. 그 얘기는 또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삭제해달라. 그게 왜 그래요? 아무리 방심해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네. 못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뭘까지 기다리면 법적 조치까지 기다리고 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부의 심의기관인 우리나라 같은 방심이죠. 방심위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안 내려요. 네. 이유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튜브 안에서 일어난 여러 영상 중에 특별히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각국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유죄라고 나오면 그때는 해요. 그때는 할 수 근데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법원 자체의 판결이나 또 유튜브 자체 규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예를 들면 뭐 막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가 알아서 삭제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방심해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유튜브가 안 받아주면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기억나겠지만 방심위가 언론사 유튜브 채널 지금 뭐 심의를 하려 하다가 이게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해서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 콘텐츠를 이 방심위가 계속 이렇게 심의하는 거 안 되죠.
이건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절대 확대하면 절대 안 돼요. 된다. 그냥 특히 언론사가 운영하거나 시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방송사,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이게 삭제해 주는 게 뭐냐면 선정성 폭력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선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들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건 삭제하라면 삭제해 줍니다. 두 번째, 폭력,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유튜브가 알아서 삭제를 해요.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예를 들면 시사적인 얘기나 정치적인 얘기나 하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을 얘기했다고 심의를 했다? 그렇다고 유튜브가 삭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유튜브 요청하는 것도 유튜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가지 선정성, 폭력성 이 두 가지 외에 또는 청소년 관련된 학대 문제 이런 문제들은 명백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유튜브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방심위가 자꾸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마저도 심의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방심위법에는 유튜브에 대한 규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방심위에 없어요.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나락보관소 같은 이 채널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 뭐 국가가 못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론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 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여론화하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사법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실제 관계 없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렇죠. 2차 가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 싫어하는데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또 털리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법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지 않는 내용을 사적으로 올리는 것은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방심위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이 방심위가 이미 4, 5년 전에 폐지됐던 이 방송 자체를 프로그램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벌써 끝났던 없었던 거. 제가 했던 뉴스공장 외전 뭐 더룸이라고 예전에 TBS에서 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 4월 달에 방송이에요. 등등 지금 이 엄청 오래된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방송 하지도 않는데 무슨 심의를 그러니까 방송 심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방송 심의의 목적은 방송사가 재승인 심사나 아니면 이런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잘 만들어라.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제재를 받고 나중에. 근데 다 문을 닫았어. 안 해 지금은. 안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슨 이게 부관 참시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TBS 프로그램이 많은데 TBS 거의 지금 안 해요. 거의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월급도 못 줘요. 월급도 못 주는데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불러다가 이동형 왜 나와 여기에? 이동형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동형 어디가 있는데요?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도. 아니 이미 다 문 닫고 이미 안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방심위가요 현재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이거는 진짜 이게 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처벌합니까? 소급해서 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법 만들어 그러면. 근데 그럼 이렇게 지금 뭐 얘는 뭐냐면 민원 접수 기준으로 6개월이니까 방송법 6개월 지나면 안 된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방송법에. 민원 접수 기준으로는 괜찮으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방심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폐지된 프로그램을 심의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이제 진행자들이나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피해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진행자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방송국에는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방송국에.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저는 뭐 몇 개 언론사, MBC, TBS 뭐 이 경우는 YTN도 뭐 지금 YTN이 완전히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YTN이나 예전에 MBC, 뭐 지금의 MBC 그다음에 TBS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이걸 계속 제재를 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진행자들이나 전 정부에서 운영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문제점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해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언론사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지도 않는 방송 6개월이 지나버린 폐지하고 그렇죠. 그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벌점을 또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에 있는 방송사나 제작진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재승인, 제어가 심사를 앞두고서 불이익을 줘서 그런 언론사들이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작진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아니면 이런 행동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네.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이면 방문지 이사들이 바뀌고 네. 12월이면 방송국 제어가 심사를 받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걸 빌미로 해서 현 사장을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거나 예컨대 또는 심의 과정에서 나온 벌점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재승인 심사에서 MBC를 문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제재를 주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최웅님께서 네. 최진봉 최고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화가 나셨습니까? 이랬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화가 나는 게 컨셉입니다. 혹시나 불편하셨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최진봉 짱, 네. 아민의 S2님 네, 감사드립니다. 글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힘 안 드십니까?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숨 잃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밌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화면에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역사 속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재밌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투배쇼. 우리 베프님, 베쌤님 오늘도 오셨고요. 자, 오늘은 좀 시사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가스 있다.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액트지오라는 그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동해의 석유전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좀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석유 시추 관련해서 우리 먼저 배쌤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2016년도에 네. 10월 달에 네. 탄핵 분위기가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르익으니까 2006년 10월 20 며칠 2016년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르익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네. 대통령 예산
연설을 하면서 그 예산 들어가기 전에 네. 연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 예. 말 그대로 자기 혼자 폭탄 터뜨리고 말았죠. 폭탄이 터져버렸다. 예, 네. 뭐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혼자서 얘기를 하고 네. 말았습니다. 예. 저는 뭐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는 거군요. 전국의 전환을 위해서 어허. 21%까지 떨어진 지지율의 그 대전환을 위해서 내 석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베프님? 예. 저는 이제 그 발표하는 날 제가 뭐 이렇게 부끄럽게도 화학과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화학가시네요. 제 동기들이 이제 그 기름쟁이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기름쟁이 뭐 이사들, 예. 그러니까 뭐 이름만 대면 금방 아는 이사들. 네네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 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어봤습니까? 예. 예. 네. 택도 없는 소리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게. 예. 야, 저 양반이 뭐한 소리 하는 거냐.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소리를 딱 하면서 예. 아니 뭐 친구 사이니까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 제가 화학과 들어가긴 이유가 기름쟁이가 되려고. 아, 진짜요? 왜냐면 우리는 기름쟁이가 되면은 먹고 사는데 편하다. 아하. 왜냐면 석유화학공업에 그서 먹고 사는데 편한데 네. 제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단적으로 내 발밑엔 다 석유가 있다. 아, 단지 못 뽑아낼 뿐이다. 저 밑으로 가면 마그마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과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봐야지 되는 거지. 네. 그게 어느 정도 얼추 되면은 책임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지. 야. 저 정도 수준 갖고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야하.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아 친구야 감사. 그리고 이제 끊었습니다. 베프님이 전공자네요, 어느 정도. 예. 베프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기름 나면 좋겠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말하자면은 네. 아 물론 이제 당연히 나면 좋죠. 국민들 입장에선 저는 예. 1000%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정이란 건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절차가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이해시키는 게 있고 네. 예산도 수천억을 쓰잖아요. 네. 그럼 과정이 투명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되도 않는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뭐 신뢰가 있는 점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고 예를 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화학 전공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전 탐사 시도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은 됐던 것 같아요. 네. 기름 필요하잖아요. 뭐 지하 자원이 있어서 네. 그 불을 가져다 주는 지하 자원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네. 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자는 정보를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은 정보를 안 갖고 있다고 네. 보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 의사가 말이죠. 나쁜 마음 먹고 당신한테 어떤 사람한테 네 암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몸에 거하고 암이 있다. 예, 동양이 이거 있다. 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파봐서 아니 뭐 안을 들여다봐서 없음 말고 예. 나중에는 없음 말고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저기 1800년대 초반에 아, 그때 우리나라가 19세기 초반에 다른 외국이겠죠? 예. 아니요 우리나라입니다. 석유를 시추했다고 그때부터? 아니 석유가 아니고요. 네. 비슷한 지하 자원인데 금광이 있어요. 아, 금부가. 예, 그렇죠. 금광 드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무슨 소리냐면 와. 홍경래가 예. 그 반란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금광을 알고 있어라고 말해가지고 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야, 그때도 그랬군요. 예, 그 홍경래를 다들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약간 않습니다. 사기꾼이네요. 사기꾼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드립이 1933년도에 나옵니다. 그게 백백교. 백백교 제가 예. 알 것 같아요. 그 백백교에서 네. 또 뭐냐면 경기도 가평에 네. 저기 금광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와 모입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파면 나온다. 좀 더 파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석유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하. 박정희 대통령의 석유는 물론 포항의 지상을 파가지고
나오는 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는 그 바다를 밑에. 파가지고 나온다고 봤을 때 이거는 뭐 석유를 종교처럼 여기고 석유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양질로 바꿀 수 있던 옛날에도 네. 이것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은 석유가 나오게 되면은 RE100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청정 에너지로 생산된 게 아니면 안 받아준다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석유를 가지고 지금 또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기억나시죠? 예, 예. 석유 그때 발견됐다고. 조금 앞쪽으로 가면은 예.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식민지 시기에 1939년에 그때부터 했습니까? 예, 그냥부터 시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저 일본 제국이 예. 소위 대동아 전쟁 혹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고 석유가 필요했는데 예. 다행히 만주에서의 대경유전은 그때 없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만약에 만주에서 대경유전이라는 건 동아시아 유일의 유전을 얘기합니다. 육상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육상유전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경유전이군요. 건데. 아칭 유전. 예.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 놈놈놈이라는 것 영화 봤어요, 보셨습니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게 대경유전입니다. 아하. 예. 근데 말하자면은 네. 근데 일본 제국 못 발견하고 중국이 발견하고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제국의 여러 자들이 비슷한 석유를 이제 해남 쪽에서 시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남에요. 해남에 있는 육상. 전라남도 해남. 네, 네. 해남이 39년에 했고 50년대도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의 이제 그 여러 과학자들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기록은 부실한 거는 실제로 결과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없죠.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정부에서 한 것은 1959년도에 아. 당시 국립지질조사소가 똑같이 해남에서. 많이 왜냐하면 해남이 많네요. 지질 구조가 예. 그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때 우왕리 일대에서 한 것이 국가가 한 최초의 기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964년, 77년에 경북 포항 지역에서 토기 탐사가 했지만 네. 사실은 실패했고 1979년에 우리가 말하는 대륙붕의 석유 천연가스가 발견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가스전입니다. 그때 근데 기억나는 게 저도 뭐 저는 태어날 무렵이긴 하지만 오일 쇼크도 있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석유 난다고 난리를 막 그 그다음에 그 먹잖아요. 신문사 사장이 이렇게 예. 찍어서 먹어보잖아요. 먹어봤죠. 석유 예. 먹으면 안 되죠. 예. 석유 먹으면 안 되죠. 아, 석유 안 먹으면 되죠. 아니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돌아가실 생각하면 먹어도 죽을 되죠. 생각하고 먹어라.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저거는 네. 석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석유는 탄화수소 계열입니다. 아, 네. 탄화수소라는 건 C와 H가 있지만 C가 많으면 석탄이고 아하. H가 많으면 석유가 되는 겁니다. 소죠. H.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원유 석유죠. 네. C 계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뻥 터지고 불이 확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찍어 먹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명하신 예. 분이 계십니다. 예. 조갑재 기자님 아십니까? 알죠. 조갑재 기자님이 이 기사의 허구성을 드러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은 조작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한 드럼은 사실은 정제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흘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쭉 뽑아낸 거면은 거친 크루드 오일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정제를 거친 어디 거기 뭐 정유에서 파는 그렇죠, 정제, 예. 경유 아유 저 바로 넣을 수 있는 경유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당시에 중정에서 그거 시추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갑재 그 기자, 조갑재 그분이 유튜브도 합니다. 요새 보면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예, 예. 그때 기름도 내가 보도했지만 지금도 내가 잘한다라고 기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죠, 사실. 전문가죠. 네. 몇십 년간 그리고 탄압도 받았다고 본인도 네. 말씀하시고 예. 결국은 해퍼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네. 오일 쇼크. 네. 1973년도에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생겼던 오일 쇼크에 76년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게 석유 나왔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부분이 막 그냥 유야무야. 무야무야. 네. 경제성이 없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과 함께 묻혀버렸죠. 묻혀버렸죠. 네. 자 이거
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뭔가 발표하는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박정희 대통령은 네. 당시에 예. 영부인도 총 맞아 죽고 예. 중동에서 5.1이 그렇게 그 쇼크. 쇼크가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다 그 한 마당에 예. 그 긴급 조치까지 되고 유신 때였죠. 예, 예. 그리고 75년도 12월 달에 또 대마초 사건이 일어나서 온 전국이 그 된 마당에 터지 나온 겁니다. 아. 연두 기자회견 예. 76년도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아하. 거였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표한 시점이 지지율이 좀 높을 때 이제 발표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하.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 21%로 떨어진 맞아요. 시점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진짜 뭐 엑슨모바일이나 무슨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먼저 터뜨리는 거면은 모르겠어요. 뭐 그 미국의 조그마한 가정집에 말이죠. 1인 기업. 예, 그것도 액티죠. 세금도 뭐 한 몇 년이 그 체납되어 있는 예. 이런 기업체에서 터뜨리니까 엑스모바일 계열사에서 그 뭐야 상무이사까지 했던 이현주 의원 같은 네. 경우에 택도 없는 소리 화가 하지 좀 마라 많이 말이죠. 나셨어요. 그걸 많이 썼더라고요. 예,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지율 부양 차원에서 한 거는 보면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했을 것이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네. 이것을 체계적으로 석유 시추에 그 계획을 하지 못해 갖고 네. 지금의 7광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7광구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대륙북 연결선으로 쭉 갔을 때 네. 그거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7광구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아하. 일본은 지금 버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하지도 않고 예. 하면서 아마 내후년 지나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그렇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의 100년대계, 1000년대계인 자원을 자기의 정치적 입지로만 이용하면은 결국은 국민한테 큰 불이익이 된다는 된다. 겁니다. 그렇지.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실광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의 대통령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기름 나면 좋죠.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우물풍선을 날려서 전국이 지금 아주 냄새 나고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대북 전단을 북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거 날린다라고 북한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걸 삐라라고 하잖아요. 네. 남북한의 그 심리전, 삐라, 역사 네. 좀 아는 내용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이거는 뭐 1948년에 처음 단독 정부들이 다들 네. 들어섰을 때, 남북한에 들어섰을 때부터 서로 비방, 예. 또 그 자기 정권의 찬양, 상대 정권에 대한 비방, 이거는 계속돼 왔습니다. 비방도 있었고. 예. 네, 6.25 전쟁 때에는 수십만 장의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삐라 계속 날리는군요. 예, 서로. 삐라를 서로 날립니다. 아하. 왜냐하면 서로가 통신이 두절돼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네. 명확한 실상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 압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정보는 공개돼야 되는데 서로가 정보가 딱 닫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삐라를 날려서 소위 말하는 거짓 선전이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전이 되는데 지금 그것만 봐도 김일성 태양. 뭐 그러네요. 김일성 태양, 김정일 태양으로 빛난다. 예. 저런 말이 요즘 보면은 웃기지만은 웃겨요. 지금.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보면은 이 모르는 사람들은 네. 대한민국에서 뭐 좀 잘못했다 이러되면 나 북한으로 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 그리고 88 올림픽 때, 예. 86 아시안 게임 때는 북한에다가 우리가 또 삐라를 많이 우리도 뿌렸어요. 저겁니까? 예. 뭐 이 86 유치한 아시안 경기 88 서울 올림픽에 무료 초대. 뭐 이래 유치합니까? 이 삐라를 가지고 오면은
무료 초대권을 주겠다. 이거 갖고 있으면 잡혀서 가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와이프가 예. 1981년생인데 예. 81년생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하. 늘 산에 가서 삐라를 맞습니다. 주워오라고 저도 기억이 했다고 납니다. 합니다. 예. 그런데 81년도에는 산으로 가면 애들이 잘 주워왔다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예. 생각하기에 예. 잘 주워왔다. 저들 어디서 저를 주워오노 이러는데 예. 다 주워왔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참 삐라의 역사라는 이게 게 남북한 오래됐다. 동시에 남쪽도 보내고 북쪽도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네요. 남한과 유엔은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 25억 장을, 북한과 중국은 3억 장을 서로 뿌렸는데 야.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Safe Conduct Pass라고 해서 안전보장 증명서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빠르티잔이라고 하는 빨치산들이 예, 빨치산들. 있고 유격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한테 투항해라, 안전보장을 하겠다라고 안전보장 증명서. 이게 미군이 지리산에 투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북한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 일종의 심리전, 선무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네. 전후에는 말씀하신 체제선전,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의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이걸 보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예. 물론 당연히 남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쟁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시는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렇게 잘 먹는 건 않은데 하여튼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게 보고 있어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진 않는데 조금 더 어쨌든 이제. 그때는 그랬군요. 그 소를 한 마리 앞에 놔야 예, 되나요? 아유 되게 뭐 부패나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정도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80년도에 그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체제 심리전의 가장 모습이죠. 예. 근데 이제 심리전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또 결국 긴장이 좀 고조되니까 멈추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74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아하, 기억납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아하. 74년도에는 적십자 회담을 해가 남북한에 평화사절이 오고 가는데 적대적인 삐라를 계속 날린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그러나 또 그것이 다시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문에 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네. 또 다시 삐라가 날라가고. 또 날아가고 삐라라는 건 일종의 냉전의 산물입니다. 냉전의 산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 체제를 거부하는 네. 전쟁하자. 뭐냐 상대방이 부도덕한 정권이다. 상대방은 못 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거기 때문에 평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평화랑은 관계가 없죠. 특히나 요번에 삐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똥을 그 삐라에다 넣어가지고 네. 똥폭탄이죠. 와 정말 그 북한 정권에서도 이제 저가 잘 산다라는 말은 완전히 안 통한다는 걸 아니까 똥 넣어서 야 너가 뭐 이거나 먹어 이 말입니다. 예, 진짜 과-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예. 과거의 심리전의 시작은 이제 투발 수단이 있었어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투발 수단이라는 건 이제 투석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네. 그러니까 뿌리거나 보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남북한의 그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심리전은 사실 김유신 장군이 하셨죠. 김유신이요? 아니 그죠 연을 띄워 올려갖고 아. 이제 그게 그것도 심리전이고 아하. 말하자면 과거의 심리전은 이제 드라큘라 백작 같은 사람들이 네.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심리전을 한 거고 어허. 투석기로 이제 적의 머리를 베갖고 던지는 이런 것들이 다 아, 심리전에 적의 그렇죠. 목을.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저기 그 이른바 이념 전쟁이 예. 된 파르티잔부터는 이제 전단으로 타인을 제압하는 심리전의 형태 이게 이제 지금 유형이 되는 거고 이제는 근데 전환이 바뀐 것은 위에는 똥을 뿌리는 똥 심리전이 돼 버리니까 오물폭탄. 네. 이거는 좀 그렇다. 네. 북한 정권 이건 아니다. 자, 지금은 조금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대북 학성기 틀기도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중지된 상황이지만 남북한이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된 모습입니다. 이 역사를 좀 돌이켜 봤을 때 두 분한테 제가 다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학성기 트는 게 맞습니까? 어째 해야 됩니까? 이 국가 비상사태를 네. 지금 전군의 비상사태를 내려놓은 이 시점에 네, 정작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우리나라를 비우고 지금 떠났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 말이 앞뒤가 원래 9월 달에 예정된 거를 5월 달로 지금 6월 달로 땡겨서 갔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일선의 병사들은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면회도 허락이 안 돼가지고 자녀들 면회도 못 하고 있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외유를 떠났습니다. 필요하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9월 달로 예정된 거를 지금 갑니까? 하필 이 시점에. 아니, 그 왜 땡겨서 가죠? 아니, 필요로 하면은 4일에서 5일 남겨놓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취소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뭐 철의 실크로드라는데 뭐 0일 만에서 140억 배럴이 나온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신 분이 무슨 철의 실크로드가 그렇게 말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어떤 지도층들이 네. 백성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에도 뻔히 속이 보이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진다. 네. 따라서 뭐냐 하면은 이 신뢰가 무너지는 거를 많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면서요. 우리의 주적이 그거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적이 알고 있다. 예, 네. 주적이 알고 있으니까 그따위 걸 담아갖고 보내는 거예요. 오물. 우리한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경고하면은 저거는 그런 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 예, 말씀 예. 주셨습니다. 베프님도 마지막 정리 좀 안보를 해주십시오. 위해서는 극단의 자제. 자제가 더 필요하다 오히려.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는 특사경을 동원해서 이그 삐라를 대북 전단. 대북 네. 전단을 뿌리는 분들을 자제시키려고 하는데 자제와 대화를 동시에 함으로써 평화를 관리하는 거. 평화를 지금이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럼 싸움을 할까요? 전쟁할까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한판 붙어보자 이거 안 된다 이 안 말이죠. 되죠. 평화는 아, 절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관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투베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찾아낸 뉴스토마토의 보석 같은 단독 보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가 지난 10일 한국 수력 원자력 대중국 중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의혹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해당 의혹을 고발한 제보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인터뷰하기 앞서서 네. 직접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그냥 처음 뵀으니까 네. 좀 뭐 전라도 영광 출신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 28년 근무한 해결료 기술사입니다. 그 뭐 문재인 정부 때 좀 유명한 사건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네. 사건. 그걸 그러니까 20년 1월에 이제 공익 신고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저를 그 공익 신고자고 이제 부패 신고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패 행위거든요. 그래서 네. 부패 행위 신고자로 부패 인정을 신고자. 해준 네. 사람입니다.
강창우 예. 우리 반갑습니다. 핵연료 기술사죠? 예, 핵 핵연료 기술사하고 원자력 기술사 등 그 관련 자격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결국 내부 고발을 하셨던 건데 또 공익 제보자 또 부패 신고자라고 인정을 받으신 건데 요번 또 중수 의혹을 또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함께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연대 고발했던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저기 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의 그 김선홍 회장님 네. 그리고 자유대한 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님 아하. 이렇게 있는데 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네. 그 2021년에 그 동해에서 발생한 그 SK 에너지가 대북의 유류로 1만 톤을 네. 그 불법 환적으로 해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SK가요. 예. 에너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몇 개 채널에서 나왔는데 워낙 SK가 이제 등치가 크니까 그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게 많이 안 퍼졌어요. 조사도 안 되었고. 네. 그런 사건을 이슈화했던 분이고 오산종 단장은 그 자든 우든 불법 사안이 있으면 고발로 응징하시는 예, 고발맨이라고 볼 수 있는 고발 잘 하시는 분이시군요. 예. 자, 합쳐서 중수 헐값 매각 의혹 이게 고발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쉽지 않은 결심이잖아요. 제보하고 나서 좀 불이익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저도 이제 예. 의롭게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네. 그 2014년에 제가 내부 비리, 그러니까 네. 원전 비리가 있었습니다. 원전 비리를 이제 제보하고 나서 그때도 박해를 엄청 받았고, 아, 무조건 그다음- 박해야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노조를 예. 처음으로 시작했었고요. 예. 그 20년에는 이제 월성 1호기 사건, 이게 이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이 이제 청와대, 그 다음에 산업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저희 한수원, 네. 그 한수원 사장이 직접 이제 공모해가지고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사장도 고발하고 장관도 고발하고 하니까 그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셨군요. 이번 건도 역시 이제 전직 현직 사장을 대상으로 고발을 하는 내용이고 조금 좀 안보 관점에서 내용이라 좀 크게 그 어떤 압박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수.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수, 헤비워터라고 하는 중수가 뭡니까? 그 중수는 이제 물입니다. 무거워요? 물인데 무겁다. 아, 그러니까 무거운 물. 무거운데 왜 무겁냐? 예. 그러니까 수소인데 이제 H2O잖아요. H2O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는 그 양성제 하나만 있는 애고 아하. 얘한테 중성제 하나가 붙으면 네. 중수가 됩니다. 아, 양성자인데 중성자 하나 더 붙어서 중수가 되는 예, 겁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에 중성제 하나 더 붙으면 그 완전 중수, 아니요. 중중수. 후쿠시마 때 기억나죠? 아, 그거군요. 삼중수소가 삼중수. 돼. 죄송합니다. 삼중수. 아유, 네. 큰일 났다, 삼중수. 예, 근데 이게 중수가 이제 되게 귀해요. 아하.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중성자를 감속하는데 사용하는 필수제이기도 하지만 중수가. 이게 핵무기로 전용이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것은 원자폭탄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마포가 스튜디오잖아요. 네. 떨어지면 마포 하나가 날아가는데 지금 수소폭탄이에요. 네. 수소폭탄은 서울을 전체를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 떨어지면, 여기 마포에 네. 떨어지면. 그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게 중수하고 삼중수소가 아. 핵융합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중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어. 전략 물자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중수, 그 네. 중수를 작년에 한수원이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배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배신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배임이 뭐 배신이니까. 예. 아 변호사님 예. 배임과 배신. 그러니까 그 어떤- 배신 행위를 해서 우리한테 손해를 주고 상대한테 이익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원래 배임죄죠. 자기 일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킨 일을 이제 네. 배임이라 하는데 그렇죠. 흔한 말로 우리가 사올 때는 킬로그램당 300불을 주고 사왔어요. 네. 근데 중국한테 넘길 때는 킬로그램당 40불에 넘기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한수원의 입장은 예.
썼던 거 준 거니까. 쓰다가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말이 되냐요. 근데 물에 이제 뭐 썼던 게 표가 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중수의 이제 성분비는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수 99.9%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사용이 돼서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더 귀한 삼중수소가 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삼중수소는 사실은 우리가 방사선으로 좀 두렵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훨씬 비싼 겁니다. 아, 삼중수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아, 금값의 600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비싸네. 예. 그럼 일단은 300불짜리 중수를 40불에 지금 팔았는데 그러면 우리 손해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이제 그 킬로그램당 계산 산수 따라오셔야 되는데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300. 킬로그램당 300불인데 예. 이거를 40불에 넘겼어요. 260불 손해 봤네요. 그런데 이거에서 80톤이 넘어간 거예요. 80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달러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하면 330억 정도 받아야 될 거를 43억 정도로 했으니까 약 29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네요. 그냥 봐도 되는 거를 안 받고 싸게 네. 헐값으로. 아니 근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수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네. 예. 21년 6월에 예.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네. 대전지검에 의해서 기소가 돼요. 음, 그 사건이 지금 21년 6월에 기소됐는데 현재까지 재판 중입니다. 1심. 맞습니다. 예, 예. 1심 재판 중인데 거기에 지금 그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33명 정도 돼요. 예. 다 대형 로펌이에요. 음흠.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주요한 피고인 정재훈 씨가 정재훈. 전임 한수원 사장입니다. 네. 이분이 그 올해 총선 때 창당을 해요. 당을 만들어요? 네. 뭔데요, 이 사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당을 하니까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재산 공개가 되잖아요. 해야죠. 예. 재산이 엄청 많아요. 하나도 예금이라든지 다 그 어. 소모된 게 없어요. 예. 재판을 33명의 변호인 대형 로펌을 데리고 하는데 예.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21년 6월에 기소되고 예. 이 계약이 성립된 시점이 21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90억 정도의 차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290. 이 차익이 어떤 용도로 아하. 의문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 돈 많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돈 많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헐값에 매각해서 290억 정도 손해를 끼쳤다 우리한테. 예, 그런 거라면 뭐 오늘 또 경고가 좀 또 이게 뭐죠? 오물폭탄까지 날라왔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렇다면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혜택을 좀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송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헐값에 팔지 않았다. 제값 팔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헐값과 제값이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수 오리지널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수가 만약에 헐값이 되어서 중고가 되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더 귀한 삼중수소가 생기는 겁니다. 중고가 됐었으면. 예, 그렇죠. 네. 이 삼중수소는 흔한 말로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데 이게 100g 정도만 있으면 수소폭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수소폭탄은 옛날 히로시마 나사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폭탄은 동네 하나, 구 하나를 날리지만 수소폭탄은 성능 좋으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재료가 되는 게 삼중수소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헌 것이어서 네. 헐값 그냥 싸게 줬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말 나왔으니까 지진이 좀 왔다고 하네요. 아, 지진이요? 네, 예. 군산 쪽이라고 하고요. 아, 전북 지역에서 지진이 와서 그거에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아유, 좀 겁납니다 요새. 결국 다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헐값으로 팔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 중에 이 한수원이 일부 원전 인사들에 대해서 사찰 정황이 담긴 그 문건 유포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삼중수소 네. 이거 내용이 조금 먼저 조금 더 네, 그럼 그 얘기 좀 더 보완됐으면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네. 일종의 이제 배임 290억에 대한 배임을 이제 그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네. 것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아까 앞에도 이제 오물폭탄 얘기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지금. 근데 올해 1월에 뭐냐면 러시아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방문했을 때 푸틴이 그 비행장하고 안내하면서 미사일 기술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 미사일 기술도 전략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우리가 23년 6월에 넘겼던 이 중수가 사실은 전략 물자거든요. 전략 물자다. 이 전략 물자가 저번에 21년에 그 SK가 동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해서 불법 환적해서 북한에 넘겼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중수가 중국에 그대로 있느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딴 데 부분이에요. 갔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북한은 네. 지금 그러니까 핵 전략을 굉장히 첨단화시켜가고 있거든요. 중수가 북한은 아무리 필요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줬던 것처럼 중국이 혹시나 그렇죠. 중수를 이거는 북한한테. 제가 이제 그 충분히 지금 상황을 이제 이런 관련 내용을 한수원이 이제 수출했다고 자랑했길래 정보 공개를 여러 가지를 다 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 정부에서 그걸 싸게 넘겨요? 팔지 말지? 그게 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조금 예. 약간 제가 궁금해서요. 오해될 수도 있지만 예, 저의 예. 내피셜입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략 물자니까 계약을 하면 21년 10월에 정재훈 사장이 중국 측과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전략 물자니까 정부한테 전략 물자 수출 허가를 신청을 해요. 정부한테. 네, 수출 허가를 해서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자 바로 다음 대권 선수가 중국에 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는데 쉐쉐 하면서 선물로 갖다 줄 수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선수가 대권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제가 됩니다. 일단은 예. 내피셜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전략 물자 수출 허가를 정재훈이라는 사람이 받아놓고 우물쭈물 이걸 못 갖다 준 큰일 겁니다. 났네, 이거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시 지금 현직 사장 황주호가 하게 돼요. 황주호 씨가. 예. 그래서 이 관계의 이 부분을 보면 황주호 사장이 올 때도 석연치 않은 그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네.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연결고리로 해보면 네.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있다. 예, 이거는 수사로 해서 밝혀야 되고 되게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네요. 남북 그쵸. 정부가의 북한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 아주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물자를 저렇게 헐값에 팔아 네. 넘겨가지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그러니까 발전소로 이해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 월성 1호기는 프로토늄하고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알려진 저만 모르는 거죠. 이 실제 군수 공장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일반적 가치로 해서 이제 이 캔두형은 폐쇄한 전 세계에서 폐쇄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 이 문건, 한수원 일부
한수원이 원전 인사들 사찰 정황 담긴 문건 유포했다는 의혹, 이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기 이제 한수원은 네. 친원전 활동이라든지 그 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사찰을 합니다. 아, 한수원이. 네. 현재 사실은 한수원과 산업부가 네. 아까 탈원전 불법, 그러니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주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범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월성 1호기가 잘 돌아가면은 예. 자기들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아, 잘 돌아가면 안 그래서 되는군요. 걔를 죽여야 돼요. 계속 안 되게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네. 지금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예. 네. 그 아까 그래서 문건이, 예. 그 아까 사찰 부분에 네. 그 이제 친원전을 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그 정치 세력 중에서 이제 조금 윤핵관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네. 거물급하고 예.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아하. 그 범죄 조직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보고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가 그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확인되면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좀 어떻게 좀 쌓아나가, 제가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싸움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좀 쌓아나갈지 이런 계획도 간단히 좀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이제 월성 1호기를 이제 공익 신고하고 나서 제가 네. 사찰도 계속 당하고 뭐냐면 제가 이제 블라인드에 뭐 듣보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듣보잡. 그게 무슨 말이면 이름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익명이잖아요. 아, 깜짝이야. 그래서 회사 측에서 네. 이제 주도적으로 시나리오를 해서 강창호가 이제 그 횡령도 했고 삥땅도 했고 조폭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잡습니다. 아, 그러면은 범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또 한 번의 전쟁이 이제 또 어제부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뭐죠? 어제 이제 배임으로 아하, 중수 그거 배임을 고소한 고발했기 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큰 그 이제 반작용이 산업부와 한수원 세력으로부터 올 건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네. 싸워 나가는데 지금 산업부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처음에 비서실장이 있었던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다 산업부 영향에 있던 사람들인데 조금 이제는 다른 비서실장이니까 네, 정진석. 네. 제대로 좀 사안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거는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입지가 아니라 네.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방송 나올 때까지도 계속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 경과 내용을 이제 풀어드리면서 제 내용들은 할 텐데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네. 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강창호 기술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뉴스토마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고군분투 중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항상 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제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자,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